다음은 북한 철도에 관련한 얘기가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북한이 계속해서 철도에 관해서 이 노동신문도 철도에 관해서 기사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이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현대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그 입금 내지는 이제 일거리 준공이 시작이 될 것 같으니까 지들 스스로 이게 티를 내는 거예요. 왜? 먼저 내야 되잖아.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북한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이 그럴 거면 혼자 할 거면 옛날에 했지. 그죠? 철도 현대화를 하려면 돈이 어디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자기네들끼리는 현대화가 불가능하지. 그치. 지금까지도 북한은 현재 있는 선로의 개선 작업도 못 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자본들을 전부 다 받아갖고 있거든요. 특히 이른바 그 국경 인근의 접경 지역, 이쪽 지역에 있는 철도 노선이 일부 현대화가 돼 있습니다만 여기는 러시아가 4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러시아가 다 깔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궤도하고 맞춰갖고 깔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새로 깐 궤도하고 또 북한의 현재 있는 궤도하고 또 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기존에 있는 궤도는 중국식으로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협계라 그러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협계 위주로 나눠져 있는 구형 열차 궤도에다가 관계 궤도를 하나를 더 넣어야 됩니다. 이중으로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재원들이 소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놀라운 건 4억 건만 주면 내가 하겠어라고 다 덤벼드는 애들이 수두룩벅적하다는 거죠. 특히 러시아가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돈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현대화를 할 거냐의 문제인데, 자, 노선을 어떻게 깔든지 간에 북한이 말하자면 자국 안에서 끝내려고 현대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륙을 통한 물류로 해외까지 물류 기착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대화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술이 전무해요, 사실. 그러니까. 외국 철도나 외국 이제 다른 종류의 시스템에 전무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얘기는 결국 대한민국이 한다는 얘기야. 응?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이거에 대해서 현대화에 우리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12월에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이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거 되는 바람에 이제 안 됐는데 원래 이제 이 북한의 철도 현대화는 대표적인 남북 경제 협력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런 관계나 협계형 철도들을 만드는 거는 중국이 제일 잘해요. 제일 싸죠. 워낙 원자재가 싸놓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기존에 있는 철도들을 다 축출을 하고 기존에 있는 무궁화호도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무궁화호 줄이는 거 가지고 왜 서민들 이걸 줄이느냐 그러는데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를 줄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늘어나게 될 대북 물류 운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종의 체질 개선을 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화물편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지. 그 없어진 부분만큼에다가.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철도 정비를 가장 잘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이명박이 그 민영화한다 그래갖고 철도 관리하는 사람 숫자를 거의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철도 안전 어떻게 되느냐라고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걸 다 기계화를 했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철도의 그 마모도, 그러니까 레일의 마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차 장치를 개발을 해냈고요. 그 열차가 딱 지나가면 뒤에 따라가는 열차가 있습니다. 얘는 뭐 하는 걸까요? 달리면서 양쪽이 균형이 맞지 않는 레일을 갈아주는 또 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나갔는데 이쪽이 움푹 패이고 이쪽은 두툼해.
그럼 이제 원래는 움푹 패이는 거를 용접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양쪽이 비슷해지게 갈아버리는 거죠. 헐. 기차가 지나가면서.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끔 개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게 양쪽 레일의 균형이 다르면 탈선할 염려가 높아지는데 요거를 한쪽을 갈아가지고 이걸 양쪽을 갈아가지고 평균을 맞춰주는 거야. 요런 설비까지도 갖추고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선로별 이제 얘들은 선로가 다 떨어져 있었잖아. 지금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열팽창 지수와 전기 저항 지수를 가지고 현재 있는 선로의 위험 상황, 진동이라든지 예를 들어 기반이 깨졌다든지 아니면 뭐 핀이 빠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이 감지해낼 수 있는 감지기가 다 달려 있는 거야. 우리 기차는. 그래서 소규모 인력을 가지고 이런 열차 정비들을 다 해내고 있거든. 이 기술이 세계화된다는 거지. 이래저래 우리나라 철도 기술과 관련한 제일 잘하는 게 시스템 제어예요. 우리는 잘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전철이 도착을 하면 전철을 타고 내려갔고 조금만 가면 국철이 있고 국철을 타고 옮기다가 조금만 가면 고속철이 연결이 돼서 당신은 5분에 전철 내리고 15분에 국철 타고 45분에 KTX를 타면 부산에 2시 반에 떨어진다면 딱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이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또한 대한민국이거든. 맞아요. 이거를 포함한 모든 열차 정비 기술들이 이 북한을 통해 가지고 실험되고 유라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도 펼쳐나가게 된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미래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에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철도 화물 수송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수송 조직과 지휘 개선, 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 보장, 철도 화물 소송에서 지켜야 할 원칙, 수송이겠죠 이거. 예. 요런 것들이 명시가 됐고 철도 관련 보도를 노동신문에서 계속 자주 내보내고 있다. 빨리 민영화 노선 있는 거 환수하고요. 철도 인력과 철도 관련한 교육생들 많이 늘려야 됩니다. 철도 대역 증원 확장하고 관련 학과들 신입생들 뽑아서 교육시켜야 됩니다. 저 시베리아와 유럽이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일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네. 자, 다음은 북한에 호텔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 광고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한 이틀 전에 얘기를 했죠. 소개해드렸는데 네. 지금 시내 명소를 소개하는 요런 책자도 이제 발간이 돼가지고 관광 코스가 나왔네. 그렇죠. 우리도 그럼 갈 수 있는 거야? 당연히 갈 수 있지. 잠깐, 저기- 우린 육로로 갈 수 있어? 우리 가자. 우리 가서 거기서 생방할까? 근데 방송을 시켜줄지 모르겠어. 근데 그럼 아무튼 갈래나? 우리가 저길 가게 된다고 치면 우리가 그토록 보아왔던 사랑의 불시착에 나온 그 도로를 타고 아니 일산쯤에서 일산 고속버스 터미널쯤에서 출발을 해서 비무장지대를 지나서 네. 한번 DMZ 구경을 쫙 한 바퀴 돈 다음에 북한에 들어가서 천보산 관광부터 평양 시내 야. 그리고 옥루관 냉면 대동강에서 디저트까지 한번 쫙 즐기고 올 수 있는 왜냐면 우리는 거의 잘만한 데는 없으니까 무박 1일 코스짜리 관광 상품이 저는 내년에 반드시 나온다. 저랑 20만 원 빵 하실래요? 네. 하지 맙시다. 네.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봅니다. 어쨌든 네. 이 평양 출판사가 지난주에 발간했어요. 여기가 평양입니다. 요런 책인데 발간한 책자인데 평양의 주요 명소들과 사진과 특징이 상세하게 소개가 돼 있고 100페이지가 넘는 책자고 한 90여 곳이 이제 명소들이 다양한 사진과 함께 나열되어 있는데 뭐가 있냐? 만경대, 김일성 광장, 금수산 태양궁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무슨- 안 봤으면 싶은데 하긴 뭐 돈 많이 들인 건물이니까. 사실 볼 게 그렇게 많겠나 싶은데 근데 돈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난 그냥 냉면만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식 뭐 옥류관, 청류관, 대동강 수산물 식당, 그다음에 유람선 식당도 있대요. 무지개호. 그다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
관련한 이런 평양의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고 있다. 근데 진짜 여기에 이용 가격을 붙여놨어요. 난 이게 파격적이야. 이용 가격. 이 얘기는 뭐냐면 준비의 정도가 얼마나 철저한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정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이용료 얼마입니다고 붙여봤는데 세상에 평양호텔 1등실 가격이 북한 돈으로 1인당 1만 8천 원. 이게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북한 돈이 모르겠는데 얼마나 되는지 북한 돈으로 모르겠네. 한 사람당 18,620원. 이게 우리랑 10대 1로 잡더라. 왜냐면 아직 태환율이 안 정해졌어요, 여러분. 네. 이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도 손해 안 보고 우리도 손해 안 보는 차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태환율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 좋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또 많이 주기도 그러니까 한 10대 1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8,000원에 가는 게 아니라 18만 원 정도의 1박을 할 수 있는 뭐 이 정도 되지 수준의 않을까. 가격이라고 하면 크게 부담 없고 북한 입장에서는 대박이고 그렇죠. 거기는 대박.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와, 이제 호캉스를 평양 호텔에서. 평양에서 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이거를 현금으로 갖고 가지 않는다는 거지. 뭐가 가겠어요? 디지털 화폐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한국 정보인. 그렇지. 빨리. 에이, 이분들이 진짜. 기승전 지금. 네. 어쨌든 이런 거를 발간을 지난주에 했다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이제 북한이 2년 동안 국경을 닫아놨잖아요. 요거를 이제 풀 것이다. 풀기 때문에 이거 만든 거 아닌가? 그럼요. 아니, 이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웃선의 지시 없이, 계획 그러니까. 없이 이걸 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거를 자기네들끼리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데 무슨 갑자기 정전이 깨지고 남한 쪽으로 쉽게 말해서 옛날처럼 그 연락처 폭파하고 미사일 쏘고 이런 거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의심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이미 여기 들인 이걸 뭐죠? 카다로 뽑는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한 지출을 한 거야,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뭐 접대 말씀드린 호텔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이렇게 번역까지 했잖아요. 돈을 많이 들인 거지. 그럼. 그 자기네들 사람끼리 돈을. 근데 왜 일원은 없을까? 일본 오지 말라고. 그렇지. 일본은 일본 안 관광객은 돼. 안 받는다는 얘기겠죠? 네. 쪽리 갓나 새끼들을 오지 말라. 아니, 지네들은 뭐, 이제, 관광을 기대하면서, 이제, 제로라고 선언하고, 급하게 관광을 연답니다, 앞으로. 일본이? 제로가 됐으니까, 아무도 안 믿는데. 그래, 뭐. 예, 갈 사람들 가고.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한국에서 예전처럼 많은 관광객들을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앞에선 빰 때리는 거 뒤돌아가지고 많이 도와줘 그러는 거야. 뭐야. 말이 안 소리야.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 아무튼, 외놈들에 대한 불매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된다. 북한도 하고 있다. 특히 이 국내에 암약하고 있는, 외놈 정치인, 메이드 인 재팬이 의심되는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노컷뉴스가 한미 종전선언에 대한 외교장관의 화법에 대해서, 애매하다. 애매하다. 네, 모호하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막 풍기고 있어요. 하도 원하니까 이렇게밖에 쓸 수 없겠지만, 자, 어떻게 얘기가 돼가고 있나? 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 국회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미 간 이 종전선언 논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는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큰 원칙에 한미가 합의를 했고 그 형식과 내용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협의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질문에서는 종전선언의 필요성, 형식, 내용으로 추진할지 어떤 내용 추진할지는 의견이 거의 일치가 됐다 이러면서 좀 더 이제 수위를 높였죠. 그리고 나중에 다음 질문에는 아예 한미 간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미 미국하고 우린 끝났어요. 네. 이제 북한이 어디까지 요구하고 어디까지 받아줄 것이냐만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쉽지 않다고 한 거는 뭐냐면
종전선언이 이제 미국과 한국의 합의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할 수 있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11월 말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 뭐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다음 주에 있을 국민 간의 대화에서도 저는 이제 뭐 살짝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지금 해보고 있는데, 거기서 네, 문제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대화의 고리를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다 몰리고 있는 상황이야. 바이든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뭔가 하이라이트가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요걸 어느 시점에서, 사실 이게는 미국과 중국이 대놓고 강제로 종전한다고 치면 북한이 나 안 해 하고 들어놓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시점을 결정할 것이냐가 이 미팅 안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미팅이 다음 주에 있잖아요. 15일에. 네. 이게 대통령 말씀하고 또 같이 맞아떨어지거든, 시기가. 뭐 어떻게 맞아떨어졌죠? 아니, 비슷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볼 것이며 어느 날짜에 강행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언지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기레기들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지만 신중하게 하고 있어. 몰라도 돼. 라고 해놓고 뜬금없이 어느 날짜를 확 발표할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 이건 누가 발표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발표를 하냐? 미국이 일방적으로 30분 빨리 발표하냐? 아니면 중국이 30분 먼저 발표하고 미국이 하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겠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율을 바이든과 시진핑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중요한 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게 비핵화는 아니에요. 지금은 미사일을 없애는 단계니까. 비핵화는 아닐지라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만큼은 확실하게 진행 중이고 이미 미국도 거기에 대한 합의를 끝냈고 북한도 일단 관광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렇죠. 있다는 면에서 이거는 반 이상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싫다는 놈들은 외놈들하고 이준스가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쪽에서 했던 발언을 종합하면 이 기사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미 간 조율은 거의 끝났다. 그러나 중국 아니면 이제 북한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종합이 되거든요. 이날 말한 정의용 그렇지. 장관의 말은 그 얘기가 미 중간에 다음 만남이에요. 주에 다음 주에 있을 만남이야.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서 아마 이제 나오겠죠, 얘기가. 이미 이제 화상으로 하는 거는 이미 공개가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 물밑 접촉을 해갖고 어느 정도 맞춰놨겠죠, 얘기를. 이미 얘기가 네. 맞춰졌으니까 화상 네. 정상회의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자, 이런 와중에 미 아태 차관보가 겁나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외교부 들렸다가 산업통상부 산업부 갔다가 이재명 후보 만났다가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면 뭐 하는 얘기는 비슷합니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중요성에 공감을 하고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렇게 외교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통상부나 이런 데를 만난 이유도 그런 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정전해 주니까 미국에 투자 좀 더 해줘. 그렇겠죠. 반도체 공장 좀 늘려줘.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좀 같이 좀 빨리 데리고 들어와. 뭐 이런 얘기일 거고, 이와 동시에 재영이도 갔고요. 그다음에 우리 쪽 안에서도 정보 넘겨줬잖아. 그거 다 엊그제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 패키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신나게 지금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한미 간에서도. 그래서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만났고 거기에서 이제 뭐 공급망, 그다음에 핵심 기술, 백신, 기후변화 뭐 이런 거 협력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건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추가로 하나 들어간 게 철강 쿼터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SOC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3년 안에 다 써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기초적인 철강이 굉장히 필요로 해요. 근데 이 기초적 철강이라는 게 레일이라든지 형강이라든지 빔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싸요. 고급 강판이나 이런 류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우리 잘 안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 수요를 전체적으로 다 독점을 하고 싶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의 철강들, 제조 기술이 어렵지 않은 철강 시장 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인데 지금 중국이 팔라 그래도 팔 물건이 없어요. 지금 전력난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한국 쪽에다가 자연스럽게 쿼터 확대 내지는 또는 뭐 EU의 철강 물량이나 인도의 물량까지도 지금 끌어올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태 차관보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를 조달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아태 지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일본은 이 갖고 있는 제철 고로 중에 절반 이상이 쓴 상태고 지금 중국은 못 만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쪽이 또 상당한 그 제철 강국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인도는 수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었어요. 인도란 나라 자체가 그래요.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운영을 해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내수 위주로만 산업을 키워온 거기 때문에 돈은 있어. 이제 돈을 써야 돼. 그래서 철강을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물어보는 거죠. 반도체뿐만 아니고. 니네 철강 남은 거 없니? 없다. 네. 제가 대신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만약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만들 수도 있죠. 왜냐면 왜냐면 우리는 남으니까 자동차 강판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우리도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만들어 갖고 채산성을 맞추려고 그러면 니네가 관세로 이걸 조정을 해주든가 아니면 뭐 우리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금을 주든가 그래서 이걸 해줘야지 우리가 만들어 줄 거 아니야. 네. 지금 이런 차원인 거거든요. 한국 그 통상 차관보도 만났거든요. 미국 그 차관보가 가가지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확대 그리고 운영의 신축성 네. 이런 걸 검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네. 대신 이거는 1, 2년으로 끊으면 안 돼. 최소 10년에서 20년 유지시켜줘야 돼. 거기에다가 우리 기업이 미국 기업과 차별 없이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게 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부산 세계박람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지지를 좀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장사 잘해요 우리 정부. 네. 절묘하게. 우리 필요한 거 다 우리 요구하는 필요한 건 거지. 지금 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소프 의원, 네. 네. 성이 오씨라서 그런가? 이 미국 최연소 상원 의원. 네, 30대. 네.
이분이 와가지고 이분도 와서 지금 열일 다 하고 있어요. 네, 도보다리를 걸었어. 왜 여기까지 이게 갔을까? 뭐지? DMZ도 둘러보고 네. 도보다리도 가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하고도 면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얘 뭐지? 내가 생각해도 그래 이거 뭐 제2의 케네디 키우나 싶은 그러니까 생각도 뭔가 들고. 지금 키우나? 진짜? 의원 한 놈이 와갖고 할 만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게 지금 아니에요, 행보 진짜. 자체가 무슨-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는 우리도 누군가 뒤에서 얘 아버지나 얘 스폰서가 조달한 거야. 이번에 우리 그 미스터 오 가는데 예? 오한테 좀 잘 좀 해줘라고 하는 뭐가 있었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만한 대접하는 거지. 그러게요. 우리가 지금 상원의원 하나 초선의원 왔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거든. 일단 유태인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유대계고 대학을 조지타운 대학교 나왔고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를 나왔네요. 어허 이게 또 유태인의 조지타운에다가 본인- 영국이면 네, 본인 스스로 유태인이라는 정체성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어허. 거의 그 어느 쪽인지 알 것 같은데. 유태계 자본 이쪽인데 네, 그쪽인 네. 것 같네요. 연결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지지부진하다고 느꼈던 우리 해리스 언니를 대체해가지고 민주당이 키우는 뭔가 어떤 그럴 것 같은 제2세대인가? 아무튼 이게 우리가 수 지금 있겠다. 오소프 씨를 지금은 듣보잡 정치인으로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4년, 8년 후에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경외감이 들 정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통령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나중에? 진짜? 그러게 갑자기? 40대 대통령이 한 나올 때도 됐거든. 왜냐면 너무 늙었잖아 지금. 카멜라 해리스 아파 갑자기? 아프다기보다 아플까? 갑자기 아프게 이제 될까? 정치 은퇴를 선언을 하고 팽당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이분이 근데 또 들긴 합니다. 뭐 우리 언론에서는 친한파래요. 그래가지고 한미 청년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다. 아이 그딴 거 필요 없어. 나이 34세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냐고 송 작가도 아닌데. 근데 문제는 무슨 SK 회장 만나고 그 전에 뭐 그러니까 행보가 이거 현대- 1대 상원 의원이 아니고 어. 얘 초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가 이상해. 네. 대기업 회장들 만나고 있고. 어떤 시그널로 나중에 나오게 될지는 역사가 증명을 해주겠지만 송 작가 TV는 이 사람을 찍었다. 관심 갖고 봐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존 같습니다. 오소프 의원입니다. 네.